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동시에 잡겠다는 한 위원장의 승부수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총선을 2주 앞두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살펴봅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회심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공약해 지켰던 게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그 대통령 선거 때 여당, 야당 모두가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은 그냥 신속하게 해치우면 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구상,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모두 겨냥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면 서울은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결국 문제는 국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보도 제한이 풀릴 수 없었고 서울 시민들의 재산권이 제한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행정 정치 수도의 완성의 의미도 있지만 국회 주변의 고도 제한 등 현재 서울에 상존하고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신호탄을 쏘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에 내놓은 공약이다 보니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대형 공약을 일단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총선의 어떤 승부수로 쓰겠다. 우리가 역대 보면 세종시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이제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 국회는 서울에 있고 세종시에는 행정부처가 있으면서 길장관, 길차관 이런 이름이 붙어나있죠. 예. 1년에 공무원들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는 차비만 해도 한 260억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지난해에 국회에서는 규칙이 만들어져서 현재 세종시에 있는 부처의 경우에 상임위를 세종시로 옮기고 그 반면에 이제 서울에 있는 부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계속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옮기더라도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은 그냥 서울에 그대로 둔다는 그런 그 규칙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전혀 이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 현재 국회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네. 상임위 일부만 12개 상임위만 이제 세종시로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회관을 그러면 세종시에도 두고 서울에도 두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중적 분리가 되면서 굉장히 또 행정의 어떤 낭비 요소가 큰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한 것은 아예 국회 전체를 그냥 들어서 세종시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재 국회 부지가 이제 세종시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회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 현재 있는 이 국회는 자체는 이제 다른 용도로 완전히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그동안 사실은 이제 좀 반쪽이다라는 이야기 많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실과 사실은 이 국회가 없음으로 인해서 행정부처만 있으면서 반쪽 세종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일단 국회가 옮겨가면서 이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 사실상 뭐 우리가 쓰는 DC처럼 그런 걸로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제시한 것은 일단 서울과 충청권 양쪽을 다 겨냥한 저는 핵심적 공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유현정 의원님께서 세종시의 그 효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구상은 이겁니다. 지금 국회의사당 근처는 고도 제한이 있거든요. 정계 요인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 주변 높은 건물이 있으면 저격수가 그곳에서 어떤 우리 요인들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신변의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도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종시로 국회가 옮겨가게 되면 여의도뿐 아니라 한강벨트의 개발까지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의 구상 같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고도 제한하면은 다 사람들이 군시설, 뭐 공항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실 그 주위에도 고도 제한이 있고요. 법원에도 있고요. 당연히 국회에도 그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의도 중에서도 서여의도에 국회가 있는데 이 서여의도는 국회 때문에 고도 제한이 75m로 그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의대로는 41m, 여의도 공원은 51m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 이러한 제한이 다 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의도가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의도가 사실 한강의 한복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강 개발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요. 기존 국회의사당과 또 여의도 부지를 이렇게 활용하겠다. 그런 구상까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빠진 서울을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로 키우겠다 이겁니다. 이런 개발적인 측면 외에도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정치개혁 시리즈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중위소득만 국회의원의 세비를 받겠다든지 이런 구태정치, 여의도 사투리로 상징되는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 공약이 마침표가 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백드롭에 보니까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처음에 발표하기 전에는 저게 뭔 얘기인가 싶었는데 예. 두 가지 의미들을 하나는 사실은 낡은 정치를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앞에 본인이 해왔던 약속 자체가 사실 뭐 죄인들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있고 실제로 보면 이제 여의도에 있고 또 행정부는 세종시에 있음으로 인한 비효율성들을 극복하는 그래서 행정 정치 수도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어떤 충청권에 가는 그런 것을 마지막 마무리하겠다.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부분은 사실 거의 반쪽짜리라서 아까 뭐 연종 그 논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실은 더 비효율성이 있거든요. 의원들끼리 단합도 안 되고 상임위 활동만 하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마스터 플랜을 짰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고 실제적인 국회로 옮긴다는 거고 여의도 정치에 낡은 여의도 정치를 끝장내자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상징적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 하나는 아무래도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한 일정 정도 어떤 그 선거판을 뒤흔들자라고 하는 어떤 그 큰 한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조윤선 변호사님. 한동훈 위원장의 이 여의도 사투리를 끝내겠다. 이런 여의도 정치 종식 선언 좀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여의도 사투리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근데 여의도 사투리가 세종 사투리로 바뀌기만 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 개혁의 핵심은 그 지역을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국회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세종시 이전 관련 문제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2020년에 당론으로 확정을 했던 사안이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안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이전하는 부분,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 다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즉시 당장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내에서 어느 정도로 합의를 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정부와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었는지,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헌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한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협의를 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셨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당장 선거를 앞두고 단지 충청권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러한 표심을 위한 그런 공약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 반응도 뒤에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시에는 그러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되어 있고 공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국회 이전까지 맞춰야지 우리 세종시가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될 수 있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 얘기인데 지금 세종시는요 아직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가 돼 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세종시가 이제 부처만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종시의 어떤 발전 마스터 플랜 자체가 좀 상당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들은요 다 서울에 와 있어요. 차관들도 서울에 와 있고 국장들도 대부분 또 서울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즘 이 세종시의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국장 얼굴을 볼 수가 없대요. 다 전화로 그냥 저걸 하고 왜냐하면 국회 상시로 와야 되고 또 국무회의도 마찬가지 열리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행정의 비효율성, 그다음에 일단 공직 사회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노정이 많이 됐습니다. 요즘은요 거의 상시 국회지 않습니까? 예. 1년 내내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가 열리면 국회의원들이 이 공무원들이 가서 상시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에 무슨 사무실 조그만 거 마련해서 다들 이제 부처가 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세종시가 옮겨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특히 법무부 그다음에 이제 통일부라든지 외교안보 부서는 또 다 서울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이게 세종시 발전이 상당히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한 것은 아예 국회가 내려가게 되면 국회와 관련된 보좌진들 뭐 이런 것도 다 내려갈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중심으로 이제 그럼 정당들도 아마 이제 세종시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종시가 정말 행정과 정치의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네. 실질적으로 이 국회의 어떤 이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개혁의 어떤 이슈도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예. 이번에 가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이 국회 보좌관 숫자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국회 보좌관 숫자도 좀 줄이고 국회의원도 좀 줄이고 혜택도 좀 줄이면서 좀 슬림화해서 정말 세종시라는 도시를 통해서 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하면 좀 지긋지긋하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정치가 바뀌어질 수 있는 저는 그런 계기도 마련한다 그러면 정말 세종시도 세종시 나라면 성립을 하고 예. 또 서울은 정말 뉴욕처럼 금융과 그다음에 문화와 이런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국회가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가면 우리 정치도 분명히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이현정 의원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비롯해서 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회 이전 문제에 대해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경원 전 의원 오늘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렇게요. 세종시 국회의 시대를 바라는 유권자의 민심도 있고 여의도를 보다 유익하게 활용하자는 의견도 존중한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세종시가 2012년 총리실부터 이전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때 제가 회의가 있어가지고 세종시 막 지어지고 있을 때 갔는데 밥 먹을 때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 짜장면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데 세종시가 이렇게 그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되면요.
단순히 세종시만 좋아지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부하고 국회가 같이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국회하고 행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나라 정책들이 잘 집행이 되는 거지. 단순히 조금 전에 이제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장차관들 교통비가 얼마 들었다, 뭐 몇백억 들었다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길 위에서 버려지는 시간들이 얼마나 그 국가에 비효율적으로 그 작용을 갖다가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현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야당도 오케이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세종시 국회에 세종시 이전은 시행될 것 같은데 그런데 속으로는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님들 아닐까 싶은데 네. 서울에 집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이렇게 떨떠름하게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반드시 요번에 그 국회가 세종시로 그 이전해야 된다. 벌써 10년 동안 우리가 시행착오를 갖다 겪었기 때문에 요번 참 그 괜찮은 그런 공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두고 그동안은 세종시 이전에만 포커스가 있었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개발, 여의도 개발까지 함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힘에 반대해왔던 서울 지역 의원들도 찬성으로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대로 국회 이전은 이미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공약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대통령 선거 때 여당, 야당 모두가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이미 그 일이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야당이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은 집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약속했던 것은 신속하게 하면 되는 거지 또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야 모두 공이 함께 추진하자 이렇게 하는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실현되려면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냐? 2004년에요.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을 결정했었거든요. 그때 국회도 서울에 있어야 한다 이런 것도 근거를 됐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는 건 맞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정영진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개헌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개헌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개헌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관습헌법이 있습니까? 헌법재판관님들이 아주 고명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제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 헌법을 갖다가 아무리 봐도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거기부터 좀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헌법에 예컨대 국회는 서울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개헌해가지고 그걸 바꿔야 되겠지만 아무리 제가 헌법을 수십 번 봤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뭘 어떻게 개헌하자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겉으로는 다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참에 개헌하면서 아예 뭐 그 국회는 뭐 세종시에 둔다 이렇게 규정을 갖다가 만들든지 그러면서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그 87년 이후에 개정되지 않은 많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번에 잘 개헌할 수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이 1타 2피의 그런 효과로 또 그 이중적인 효과도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이요. 이 세종시 이전 공약은 우리도 다 내놨던 거다라고 하면서도 유독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공약에 대해서는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한 얄팍한 술수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절하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왜 하필 선거 시작되기 하루 전날에 저런 얘기를 하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를 짓자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민주당조차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이참에 뭐 대통령까지 세종으로 내려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행정 수도라고 하는 말하고 지금은 이제 헌법 조항에 보면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국회가 가는 것하고
행정부 수반이 있는 곳은 그러면 뭐냐? 정치 수도하고 행정 수도가 다르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 조금 더 좀 포괄적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얘기를 뭐 우선 뭐 개헌 이전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또 민주당도 그것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조금 기분 나쁜 것이 이영선 후보가 제척 사유에서 탈락됐잖아요. 그렇군요. 세종갑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이 마치 김종민 의원의 당선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또 생각보다 현재 충청도 민심이 원래는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 상당히 많이 기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수도권의 한강벨트도 그렇게 많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안을 내는 거 아니냐. 다만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서울시 논의 없이 이전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부분도 너무 앞서가는 얘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까지 이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리면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 그리고 2021년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지금 화답을 한 모습인데 네. 일단 세종의사당 개원은 내 공약한 거니까 지키겠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실 제2집무실 설치 이것도 지금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부지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집무실, 제2집무실과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이 공약 발표하기 전에 오세훈 시장과 협의를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사안은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거쳤고 또 서울시과도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세종시 관련된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도 사전에 토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뭐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회를 통과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해 10월 달에 통과한 규칙에 따르면 네. 이거는 사실은 12개 부처의 상임위만 옮겨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만 옮겨가면 지금 현재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만 하게 되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국회가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 정규의 마지막 날에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외교통일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뭐 정무위가 저쪽 세종시에 있고 본회의장은 지금 서울에 있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또 올라와서 지금 표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규칙안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규칙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좌관들은 저 사무실은 다 서울에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것인지 그냥 이 세종시에 그냥 국회의원들 가서 상임위 할 수 있는 장소만 만드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예. 이게 지난번에 민주당이 주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 자체를 2031년에 이제 완공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부지가 돼 있고 그럼 거기에 설계만 조금만 바꾸면 전체 부처를 다 상임위를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뭐 크게 시간도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야당도 반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저는 추진하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자정, 내일 0시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역구 표심이 1, 2%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선거 결과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선거 당일까지 말 조심하자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무서워 어디 살겠습니까?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 같아요. 의붓 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파치 엄마.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합니까?
말 더 조심하자는 말씀 저희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를 반면 교사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 정말 망언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정부가 의붓아버지 같다라는 정말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재혼 가정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얘기입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콩쥐 팥쥐 때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다 이러면서 계모, 의붓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종일 논란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콩쥐팥쥐 우화 얘기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것보다는 정부, 여당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 공천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누구 얘기처럼 정말로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예를 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말꼬투를 잡는데 좀 진지하게 국정에 임해주는 게 어떻겠냐. 정영재 변호사님, 네네. 말꼬투리 잡지 말라는 이재명 대표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런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굉장히 불쾌하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뭐 콩쥐팥쥐 이야기 같은 옛날 전래 동화를 많이 읽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2024년이고요. 이전 조선시대하고는 우리나라 그 가구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그런 만약에 재혼 가정들한테 저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말실수를 갖다가 했으면은 그러면 내가 그 말실수를 했다 생각이 깊지 못했다 이러면서 사과할 줄 알아야지 이걸 갖다가 무슨 꼬투리 잡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삼 변호사님, 당내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좀 들리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좀 설화에 많이 휩싸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한 그 의붓아버지라든가 계모와 관련된 발언 자체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차후에는 아마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자체에 핵심을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의붓아버지라든가 계모가 아닙니다. 앞에 나왔던 말이죠. 회초리를 든다라든가 아니면 매를 때린다든가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이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구태여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말꼬리를 잡는 것은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거 전략으로 온당한가 싶고 중도층 외연 확대라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말꼬리 잡는 게 글쎄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지금 이 대표가 의붓아버지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발언 자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꼬리 잡는 게 아닙니다. 말에 무슨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꼬리 잡아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에요. 우리나라에 결혼한 분들이 19만 4천 명입니다. 자, 근데 4천 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4만 3천 건이 재혼입니다. 그러니까 재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혼 비율도 높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요즘 또 2015년부터 이 주민등록표에 보면 이제 그것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네. 어떤 뭐 계부, 계모, 그다음에 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 자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 지금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정말 자녀처럼 많이 키우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거는 고정관념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즉 계모와 계부는 뭔가 자녀를 때린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1당의 지금 당대표의 언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정부가 그렇다면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라는 부분들 또 이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중국을 향해서도 셰셰 발언이 지금 중국과 대만 언론에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언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칭찬한 반면에 네. 대만에는 또 굉장히 비판적인 이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제1당의 대표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하루에 한 건씩 이렇게 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이 문제 지적에 대해서 그냥 뭐 뒷말을 흐려버리는 그런 측면인데 저는 분명히 사과하셔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 아마 상처가 깊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셰셰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며칠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손을 모으며 쉐쉐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고 국장급 대사에게 머리를 조아려고 거기서 15분 훈계를 듣고 오고 밥을 얻어먹고 이 의원들 10명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밥을 얻어먹고 오게 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는 우리는 정말 강대국에게 쉐쉐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주권적 영역에서의 상호주의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쉐쉐 민주당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셰셰 발언,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의원님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게 중국에서도 화제라는 거예요. 중국의 관영 매체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자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다.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정치인이다. 이렇게 중국의 우호적인 말 몇 마디면 모든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 환구시보에서도 왜 중국에 찝적대나 이런 거를 이 말을 중국 말인 짜오로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약자가 약국이 강대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주로 사용하는 그 짜오로라는 표현으로 환구시보가 지금 바꿔 쓰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어찌 보면 이제 원래 말하는 뜻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로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그리고 또 뭐 실용주의 외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중국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 또 경제적 통상적 손해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예. 근데 이 시점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미중 핵권 전쟁 속에 있거든요. 사실은 20세기 초에 우리 사회가 발전한 것도 실제로 확실하게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발전이 있었단 말이죠. 네. 지금 이 시점이 그런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인도 같았으면 그런 충분히 해요. 미국하고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입장은 분명히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과 대만과 함께하는 어떤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컨트롤에서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예.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면 사실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그냥 지금 현재 한국시보라든지 중국의 반응은 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 대표는 중국 편이다 이렇게 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런 시그널을 받아가지고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말하자면 한미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격렬한 치열한 어떤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된 이익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하자면 수권 정당의 대표다운 외교나 안보나 전략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가지면서 이 말을 던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조윤사 변호사님 같이 보셨습니다만 중국에서 지금 짜오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게 환호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중국 언론에서는 자국의 입맛에 맞게 번역을 하거나 보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연연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가 다극화된 시대에서 한미일 동맹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외교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가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처음으로 대중무역 적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금액이 180억 달러인가요? 굉장히 많은 적자가 났습니다. 예.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감행을 하셔야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비근한 예로 삼성전자가 올해 연말 성과급이 0%가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직원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대중무역 적자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야당 대표 입장의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대중 적자가 나는 게 마치 이제 중국이 무슨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없다. 이건 사실은요. 중국이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면에서 정말 중국의 기술력이 무진장 발전했어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 수출을 다변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반도체 전쟁입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지금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즉 중국의 지금 반도체 장비도 지금 팔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를 만들면 어디에다 팔겠습니까? 그럼 미국에다 이런 데 팔아야 돼. 이 진영에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뭐 고고한 것처럼 우리는 등거리 외교 하니까 등거리 외교는요. 결국은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챙겨주지 않아요. 지금 이 세계 속에서는 핵도 없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견뎌내겠습니까? 결국은 안보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에 우리가 우산에 있는 것이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중 간의 어떤 경제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냥 고고하게 우리는 중립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 현실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무조건 저렇게 중국에 그냥 쉐쉐 이야기만 하니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든지 지금 뭐 본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냥 쉐쉐하고만 끝날 겁니까? 최근에 손준성 선수가 지금 축구 선수가 들어왔지 손준호 선수요? 손준호 선수 들어왔지 예.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왜 구금했는지 아무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냥 쉐쉐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즉 우리 국민들의 주권의식과 우리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그냥 무너뜨리면서 그냥 중국에는 굽신굽신거리면 그냥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국민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중국 국장급인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을 때에 보였던 행동이라든지 이번에 쉐쉐 그 발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또 중국의 반응을 보면 김영주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나는 친중이다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본인이 말했던 이런 우리 국익을 최대한 챙기는 행보가 과연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행보인지 그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악수하면서 웃고 있는데 저 자리에서 그게 웃을 만한 이야기인가? 저런 행동을 했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에 와서 다시 중국에 대해서 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왜 그 보너스를 못 줬겠습니까? TSMC한테 대만 기업한테 따라잡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중국한테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가 안 팔린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실시하면 한국 물품을 갖다가 중국이 다 잘 사준다라고 그럽니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는 진짜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외교의 외자도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정영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논평 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요.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을 별로 안 하죠. 관심 없다라면서 외면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코멘트를 해야 알겠으면 또 하긴 합니다. 보고 오시죠.
한동훈 위원장 사실상 대표님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오로지 공격만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전문가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현상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런 초점이 좀 흐려진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구태여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을 한다거나 뭐 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옳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여야 정당 대표가 말싸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떠한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다음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말싸움 별로 기대하지가 않죠. 이재명 대표의 선택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내일부터 본격적인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정책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요.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바로 철회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비동의 간음죄 공약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내심의 동의,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법은 사실상 통과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중요한 지표로 봐주셔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실무적으로 취합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착오로 포함된 걸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적 착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지적이 나오니까 곧바로 이걸 철회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검토가 되는 건 맞지만 실무진 착오로 잘못 포함됐다 이건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10대 정책 공약집 여기에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실무진 착오였다.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비동의 간음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쟁의 거리였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계에서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녀간의 이 행위가 있을 때 동의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강압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이제 처벌이 되는데 이 비동의 간음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누가 동의만 했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성관계 형성돼 나중에 문제는 이게 이제 입장이 바뀌거나 또 여성 측에서 나 동의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처벌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2030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 법 자체는 굉장히 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전에 아마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입법화를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법이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자의적인 어떤 범죄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저도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이 2030 남성들의 표는 이게 이제 어찌 않아도 되나? 이게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이걸 이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약집에 버젓이 10대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0대 공약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2030에 대한 지지가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 자체를 뺀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을 때 실무진의 착오였다 이런 얘기를 좀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실은 중요한 정책과 공약을 실무진이 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혹은 당의 전문위원이라든지 실제로 상당히 그 학자들이 같이 논의해서 할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당의 법률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어떤 율사라든지 전문가들과의 논의 끝에 정리했던 부분일 텐데 근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죠. 이것은 문제가 많으니까 논의는 하되 이번엔 넣지 말자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없이 논의하는 과정을 확장한 것으로 잘못 봤다. 그런 것조차도 유권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굉장히 10대 과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번 총선에 민주당의 간판, 이렇게 21대 총선이 되면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꼭 이걸 하겠다라고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이렇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번 공천이라든지 이번 총선의 선거 과정이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 좀 심하게 보면 어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만드는 데 집중한 것이지 국민들의 어떤 삶을 바꾸는 공약이라든지 또 디테일한 어떤 위닝샷에 대한 준비가 허술했다. 이런 것에 대한 말과 다름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철회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영삼 변호사님보다는 정혁진 변호사님께 한번 좀 논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형법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법이냐면 어떤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원칙이 뭐냐면은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런데 죄형 법정주의의 핵심이 뭐냐? 명확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뭐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난 동의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되면은요. 그 동의받지 못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졸지에 이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근대 그 법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공약집에 등장할 수 있었는지 전 제대로 이게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졌나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나왔던 현안들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여야 대표들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인천으로 가서요. 대학생들 만났습니다. 그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시민들을 뵐 때 낮 시간에 뵙다 보니까 시장이나 이런 쪽을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주로 뵙게 되는데 여기 오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여기가 인하대 그거 저희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의 정책은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십시오. 인하대 정치학과 학생입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 팬이고. 그거보다 정치 더 잘 알지. 인하대 화이팅! 화이팅! 여정 의원님, 네. 한동훈 위원장 보면 수도권 청년들 여기 표심에 오늘 좀 공약을 집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중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도층이 가장 핵심적인 지금 세대가 바로 2030 세대고 예. 특히 20대가 지금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특히 또 최근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20대가 거의 뭐 어떤 여론조사는 0% 나올 정도로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대선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20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런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결국 지금 선거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 경합 지역들, 이 경합 지역에서 이 좌우할 수 있는 20대들의 어떤 겨냥해서 표심을 잡는 이런 것들을 좀 타겟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도 아마 이제 이렇게 대학을 찾아가서 20대들과 이제 만난 것도 저는 그 선거 운동의 어떤 전략적 일환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당 차원에서 이제 2030들을 위한 아마 이제 특별한 전략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선거는요, 보면 전체를 보면 일단 지지가 일단 확고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는 부분들, 바로 이런 중도층, 그 중도층 중에서도 20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일 마지막 선거 때까지 핵심적인 어떤 이 타켓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요, 중원의 허엄지로 꼽히는 충북, 충주를 찾아서 충주의 사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모습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경북 안동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재명. 이마 내가 봐, 대포가 1,800원이다.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저런 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들을 대결과 적대의 장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내전 상태, 이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심리적 내전 상태, 이거 망하기 직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꼭 심판해야 되겠죠? 충주의 사위 이재명 대표 생각해서라도 꼭 당선시켜주십시오. 김영주 의원님, 약간의 좀 소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떤 시민 한 분이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신 모양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심리적 내전을 말씀하시면서 통합을 강조하시는 그런 워딩에서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다 이런 표현 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 자기에 대한 그 비판은 굉장히 아픈 거죠. 이제 그런데 실제로 자기에 대한 비판 최근에 이제 박용진 후보 공천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자기를 비판하고 대결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떤 준열하게 얘기합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공천 자체, 이번 민주당 공천 자체도 내부적인, 당 내부적으로 포용적이지 못하고 통합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당을 꾸리거나 혹은 무소속으로 갔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가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또 뭐 정말로 뭐 선거판에 시장을 돌아다니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 대표로서는 뭐 저런 분들의 뜻도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 안아주는 그런 그 워딩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그냥 마치 그냥 그 뭡니까 표현이 굉장히 뭐 저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별 사람이 다 있다, 희한한 사람이다, 그런 워딩보다는 뭐 저런 분들도 존중해 줍시다 이렇게 안고 가는 것이 더 나은 대응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중연설을 즐겨 하시는 정치인이시죠. 네. 특히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구분되다 보니까 현장 연설 중에 이러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도 국민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 멘트 자체는 별 사람이 다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구태여 그 말씀을 하신 국민에 대해서 뭔가 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가요? 예,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말씀도 다 수용하겠다. 별 사람도 다 그런 얘기를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읽혀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유세 중에 또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마이크를 못 쓰거든요.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마이크를 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서겠습니다만 여기가 이재명 대표가 올라선 여기가 전기시설물 위랍니다.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이고 좀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일부터는 마이크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하니까 이런 위험한 모습도 좀 안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로 선거 판세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이자 미니 대선으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도 가고 유세도 다니고 그러는 동안 원희룡 후보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두 사람의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죠. 1번. 이걸 바꿔주십시오. 기회를 주세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두 후보 모두요. 이달 초보다 1%포인트씩 올라서 지금 5차 범위 내에 격차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3월 7일 조사 때와 그리고 25일부터 26일 조사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1차 조사는 선거구 조정하기 전에 한 거고요.
이번 조사는 선거구 조정한 뒤라는 겁니다. 이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선거구가 바뀌면서 조정되면서 당초 이재명 대표에게 좀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조정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 서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원래 계양갑을이 있습니다. 계양갑에 있는 두 이제 이 동이 이번에 계양을로 왔고 계산 1, 2동, 1, 3동 이쪽이 이제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어떤 표를 분석을 해보니까 계산 1, 3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유리했던 지역이라고 그러고 예. 작전 서운동은 이제 민주당에 유리했던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리한 지역들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첫 번째 이 옛날에 조사했을 때와 그러면 유리한 지역이 이재명 대표 유리한 지역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더 격차가 커야 될 텐데 문제는 똑같은 지금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전국을 지금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니잖아요. 아마 저녁에만 잠깐 이제 지역에 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하고 이제 이천수 후원회장 이 두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콤비로 해서 매일 지역을 이제 지금 인사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방송 출연이나 뭐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계속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하고 이제 직접 이 컨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이 원희룡 후보 두 사람을 안 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역을 이게 소위 이제 저인망식 선거운동 방식이거든요. 예. 그걸 누비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솔직히 이제 선거운동에 이 장사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자꾸 예를 드는 게 예전 종로 선거 같은 경우도 옛날 정세균, 오세훈 두 사람이 붙었을 때도 여론조사는 오세훈 후보가 그때 꽤 높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다른 지역에 선거 유세를 많이 갔어요. 근데 정세균 당시 후보가 무주지난 장소에서 올라와서 정말 저인망식으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결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전국적 인물이잖아요. 근데 개항에서 이 정도 나온다는 거 격차밖에 안 난다는 거는 아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빨간불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 지역에 대한 선거운동 자체의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하지만 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제 그것은 이제 그동안에 이 텃밭이 5번 연속 민주당이 밭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어떤 관습, 신념에 의존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데이터로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60, 70대 그 지표에서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선동 작전동의 편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게리맨더링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룰 줄 알았는데 오히려 60, 70대가 훨씬 원희룡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촌이 아니고 조금 더 덜 발전된 곳의 표를 국토부 장관의 경험을 갖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갖고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사실 좀 이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분위기가 좋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싶습니다. 듣고 오시죠. 뭐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일부에서 무슨 그런 과도한 기대나 쓸데없는 그 오만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불필요한 그런 오만한 교만한 태도를 취해서 문제가 되면 공천 취소라도 할 생각입니다.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역결집을 부르고 역풍을 불러서 판세가 확 뒤집어집니다. 그거는 이적행위입니다. 서울에서 여론조사 나오면은 10% 이상 이기는 지역들이 이렇게 조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부러운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선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쪽은 선거도 아니다. 어차피 이길 것이다. 정영재 변호사님. 네네. 마지막 부분 들으신
저 부분인데 민심이라는 게 참 순식간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길 선거, 이거 선거도 아니다. 이런 말들을 좀 서슴없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상 집권 여당이 100석 미만, 99석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200석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할 수 있고요. 헌법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국민투표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는 게 국회의원 동료 의원들 제명할 때도 200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200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야말로 입법 독재가 가능한데,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180석 갖고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갖다가 했는데, 만약에 그 뭐 조국혁신당이랑 뭐 연합해가지고 200석이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진짜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그것도 저도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달 전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야당에서 200석 운운한 이야기가 나왔는가? 야당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야당이 뭐 대단한 일을 갖다 그 사이에 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여당이 그 사이에 이런저런 뭐 실수나 뭐 이런저런 그 민심을 갖다가 잃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사적인 효과로 야당 200석 운운하는 거지, 야당이 뭐 이렇게 국민들 마음에 쏙쏙 들게 뭐 굉장히 잘해가지고 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저는 참 그 의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200석 이렇게 되면요,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많은 유권자들이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드는 순간 망한다. 이런 정치권 진리도 뭐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걸까요? 200석을 달라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정권의 실정을 막고 또 이거를 국회에서 입법한 여러 가지 민생 개혁 입법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부결되는 상황을 보면서 민생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는 의석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압도적인 의석을 달라고 호소하고 그렇게 선거운동하는 것이 당연하지. 뭐 우리는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호소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 여당은 국회가 범죄자들에 의해서 방탄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 목소리입니다. 범야권 200석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분석은 가능할 텐데요. 범야권이 바라는 목표 수치가 200석 하니까요. 개헌까지도 가능하고 탄핵까지도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헌법부터 현 정부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의석수가 200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목표를 수치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가 범죄자들에 의해서 방탄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의회 독재, 범죄자 독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이 쉽지 않지만 끝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직접 탄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만 사실상의 탄핵을 얘기하시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공공연하게 200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탄핵과 관련된 숫자가 200석이다 보니 탄핵과 200석에 대한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당장 뭐 민주당에서 총선 이후에 탄핵 정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단정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열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으로 투영되고 있는 그런 지지율, 이 추이가 보여지기도 하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때리기에 앞서가지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강조해야 될 터인데 지금 방금 나온 장동혁 사무총장의 말을 보게 되면 범죄자 운운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범죄자를 보내는 게 그러면 국민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를 하게 되겠죠. 그 결과 200석이 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든가 아니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이 해결책을 마련해 돼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부는 총선 낙관론에 박지원 후보,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4월이 가면 한동훈은 가야 돼. 떠나갈 사람. 그래서 한동훈 이슈 너무 이렇게 연례에서 다루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까? 다 죽은 사람.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다 죽은 사람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또 뭐 박지원 전 원장이 아마 뭐 또 200석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선거와 골프와 정치가 머리 들면 망친다는 그 이야기한 원조가 바로 박지원 전 맞아요. 원장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또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참 새롭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럼 선거 이후에 뭐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행보는 선거 결과에 따라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선거 결과가 좋다 그러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계속 여권에 남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책임론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는 뭐 선거 이후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벌써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선거가 끝났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끝났다 보고 이제 이미 이제 그 이후 문제를 이제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갔는데, 제가 참 많은 선거를 지켜봐 왔고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근데 지난 21대 선거 때만 하더라도요. 그때 미래통합당이 이때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170석 한다, 160석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민심이라는 게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민심을 오만하게 바라보는 순간 또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선거의 중도층이 아직까지 이제 결정하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미 다 가진 것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면 결국은 또 나중에 또 국민들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묘한 이익적 균형 감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든지 균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어떤 이런 이 민심의 어떤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글쎄요, 결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의 총선 이후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거를 알고 나왔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기면 안 떠납니다. 주진우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만 여러분은 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으로 정치를 감싸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할 겁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 2주 뒤에 지켜보죠.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선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부실 검증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다수 변호하면서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던 민주당 조수진 전 후보. 전세 사기 TF 단장을 맡고선 전국 각지에 갭투기를 했던 민주당 이영선 후보에 이어 역시 민변 출신인 이 후보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는 서울지방변호사의 인권이사로서 다양한 공익 인권 활동을 하였고, 국선변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바로 이용우 후보인데요. 인천 서구에 공천받은 분입니다. 민주당 인재 영입 인재고요.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이 후보는 공천을 받은 직후부터 500건의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신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결론적으로 이게 탈세 의혹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냥 변호사라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용우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2013년에 변호사가 됐는데 그 전에 공인노무사를 11년 동안 했었어요. 공인노무사가 2002년도에 됐다가 공인노무사로 활동을 하다가 2013년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변호사로 활동을 갖다 하기 시작한 건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미 공인노무사로서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충분히 일을 많이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용우 후보가 10년 동안 수임한 사건 내역이 단 15건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1년에 한 건 반밖에 수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손가락 빨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재산 내역 봤더니 재산이 14억 3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공천이 확정된 이후인 3월 8일부터 4일 동안에 무려 500개 이상의 그 사건을 일괄적으로 신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500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한 것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수임한 것으로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세무당국에서 이걸 갖다가 파악하지 못했을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500개 사건에 대해서 수임료를 100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고 1000만 원 잡으면 얼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거는 대한변협에서도 그 조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 사항이라고 제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우 후보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처리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서울 변호사회는요. 이용우 후보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금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용우 후보 측에서는 로펌에서 그 경유증표라는 게 있는데 이 경유증표를 발급할 때 대표 변호사 명의만 넣었던 게 문제였을 뿐 수임액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탈세는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선 변호사님? 저는 이용우 후보의 그런 답변 자체가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경유증표 사용 내역을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법무법인에 있는 담당 직원이 일괄해서 그 사용 내역을 기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담당 변호사는 실제로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탈세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신고는 그 법무법인에서 소속돼 있다고 한다면 근로소득 다 신고가 되었을 겁니다. 이미 다 신고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경유증표가 단지 누락되었다는 것만으로 해서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이 이용우 후보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확인한 서울변회 측 입장은요. 개별 변호사의 사건 수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경유증표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수임 신고를 사실상 하지 않은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변호사업계 이건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없으면 그 수임 자체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록이 이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 변호사를 할 때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번에 이제 이 공천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신고했을까? 왜냐하면 뭐 저희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변호사 업무라는 게 결국 이게 신고하고 나중에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 그 자체가 변호에 신고가 되고 이게 또 돼야지만이 나중에 또 기록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거를 500건을 갑자기 이렇게 했다? 그리고 지금 대표 변호사만 했기 때문에 이게 잠정이 누락된 것이다. 아니 그동안 10년 동안 뭘 이렇게 잘못했다가 이제 와서 공천되고 나니까 이게 왜냐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수임을 했는데 수임을 안 했다라고 지금 이제 이게 기록이 돼버리면 허위 신고 여부가 논란이 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공천이 되자마자 아마 이렇게 500여 건이나 되는 사건들을 갑자기 올린 것 같은데 이건 아마 그 업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검증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변에서 지금 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일단 사건을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뭐 본인이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10여 년간 수임 내역이 15건에 불과했는데 공천 직후에 500여 건의 수임 내역을 벼락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변협에서도 이를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탈세 버꾸라지처럼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용우 후보의 후보직을 즉각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저희가 지금 이용우 후보의 입장이 추가로 나와서 전해드릴 텐데요. 이용우 후보는 월급 변호사여서
개인 명의로 사건 수입 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탈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지금 5년 동안 세금을 1,400만 원 내셨어요. 아니 조사하면 다 나와요. 이거 변호사들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조금 전에 조현삼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셨지만은 10년 동안에 15건은 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동안에 내 이름으로 한 거 하나도 없고 다 로펌 명의로 했기 때문에 내 사건 수입 내역을 갖다가 안 한다. 그런 거 없다. 그러면 혹시라도 뭐 그럴 수 있나? 저 로펌에선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5건은 신고했는데 왜 500건을 지금에 와가지고 신고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유 증표는 수임하면 그때그때 붙이는 겁니다. 수임해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갖다가 법정에 나갈 때 그 경유증표 그게 있어야지 이제 그 담당 변호사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참 그 이용우 변호사는 일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논란의 후보는 또 있죠. 민주당 경기 용인갑의 이상식 후보인데요.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후보 배우자의 재산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용인갑의 이상식 후보, 이분은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은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우자분 재산이 5년 동안 50억 원이 증가했는데 5년 동안 납세 실적을 보면 얼마냐면 1,8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될까요? 저희 의문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김경률 의원 얘기가 이상식 후보 배우자의 재산이 5년 동안 50억이 늘었는데 그런데 납세 실적이 1,8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김영조 의원님. 네. 이 후보의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이 4년 동안 이게 구성품도 달라지고요. 또 가격도 많이 올랐대요. 그런데 지금 좀 뭐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김경률 의원의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성품이 달라졌다는 것은 원래는 이제 5억짜리 그림이 하나, 3억짜리가 하나, 토탈 8억 정도야 되는데 지금 구성품이 14점 그리고 또 공예 하나까지 15개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가도 8억에서 31억 7,400만으로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진 것이 그냥 미술품의 가격만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고 예. 그 정도의 수익이 올라갔다라면 실제적으로 세금도 이 정도 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800만 원 세금 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뭐 민주당이 좀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세부 후보자들의 어떤 디테일한 재산 등록 문제라든지 위법 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변호사를 했으면 어떤 변호를 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좀 다소 부실한 거 아니냐. 이것이 공천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드러난다는 것은 매우 아픈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5년 동안 탈세한 것도 없는데 지금 5년 동안 낸 세금이 1,400만 원이고 지금 이상식 후보자의 배우자도 그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술품 시세가 급등해서 가치가 재평가된 탓이다. 이게 지금 이상식 후보의 해명이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일단 이제 미술 작품 보유하고 있다고 세금은 뭐 느는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래를 했을 때, 예를 들어 팔았을 때, 지금 아마 이 중에서 몇 개는 거래가 된 것 같은데, 그럼 거래가 됐을 때도 그러면 세금이 내야 되는데, 과연 그게 했는지 여부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이상식 후보의 이제 부인께서 이제 그 주로 가지고 있는 이완 화백 작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완 화백 작품 중에서 이제 위작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뭐 고소 고발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위작이다. 그것 때문에 돈을 뭐 빌렸다. 뭐 그러면 그쪽의 주장은 뭐냐면 선거 자금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등등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 고소 고발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이제 아마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렇게 재산 전체가 많은데 왜 세금이 작느냐에 대한 이제 국민적 의문들. 그나마 본인 해명에 따르면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 만약에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 그 판 것에 대한 이제 거래세는 과연 했는지에 대한 여부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탈세 같은 뭐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만 저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인데요. 박 후보와 남편의 재산이 1년 만에 4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분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분도 지금 지난 정부 때 친문 검사로 지목됐던 이종근 검사장인데 이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이 박은정 후보가 검찰 개혁 이걸 지금 기치로 비례대표 1번을 받으신 분인데 남편은 검사장이라는 타이틀을 홍보하면서 전관예우로 지금 41년에 40억 번 거 이거 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이종근 변호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옛날부터 그 일 잘하는 그 검사로 초임 때부터 유명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난 문정권에서 아주 그냥 쭉쭉쭉 그 요직만 거치면서 검사장까지 이제 진급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 검찰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종근 검사장도 그렇고 박은정 그 후보는요. 그 해임됐어요. 그 법무부에서 그 문제가 돼가지고 해임까지 그러한 당한 검사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찰 개혁의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그게 전관예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떤 그 현직 그 전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건을 고액으로 수임을 해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갖다가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옛날에도 고위직 그 많은 그 변호사들이 다 뭐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인들이 비판했었을 선배들을 똑같이 답습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었는데 박은정 검사 그 후보의 재산이 50억에서 얼마 안 얼마 모자란 49억 몇 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뭐 1년 사이에 그 40억이 늘었다라고 하니까 이것보다도 더 전관예우적인 그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돈을 벌 거면 돈만 벌고 권력이나 무슨 명예를 갖다 추구할 거면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고 그래야지 둘 다 그 두 마리 토끼를 갖다가 잡는 것처럼 하면서 무슨 검찰 개혁을 하겠습니까? 저런 검사들이 물러난 것이 오히려 검찰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현산 변호사님. 일단 지금 박 후보는 전관예우는 아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일시 수령해서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만 1년에 41억 원이 예금으로 는 거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의 핵심은 과연 배우자가 그 전관예우라는 그걸 이용해서 많은 사건을 수임을 하고 고소득을 올렸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사건 숫자가 비교적 많다고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많은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관예우는 전관예우를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고소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를 바꾸는 그러한 경우를 짚어봐야 될 뿐이지 이분이 과거에 어떠한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사건을 수임을 했다라는 것으로 단편적으로 해석돼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연 전관예우의 형식을 빌려서 사건에 개입을 했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죠. 김준형 후보도 지금 또 논란인데요. 김 후보는요. 문재인 정부 때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인사입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을 두고 이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가스라이팅했다고 보시는지? 가스라이팅은 사실 압도적인 존재가 상대방을 실질적으로 압도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자율적인 결정을 못하게 하는 건데요. 치밀한 가스라이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한다든지 진보 정부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 생각보다는 미국이 이렇게 압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썼고요. 그러니까 중독 정세 중에 하나가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 공동성명에 안 나왔을까? 이견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거 큰일 났다. 한미동맹이 약해질 때 이게 저는 중독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물론 뭐 한미동맹에 대해서 뭐 어떤 의견을 갖는지는 이거 학자로서는 뭐 자유겠습니다만 정작 본인의 아들은 15살 때 미국 국적을 택하게 했다. 지금 이게 논란인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한국계 미국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국제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얘가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로 어쨌든 지금도 뭐 이제 와서 이제 이분이 아들을 이제 지금 아들이 지금 24살인가 예. 그래요. 그런데 군대가 대학 졸업 후에
군대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분이 이번에 조국 혁신당의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게요. 그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중 국적이라든지 미국 국적에 대해서 그런 아들을 가진 또 가족들을 그렇게 가진 분의 국회 입성에 대해서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좀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요,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후보자가 만약에 이번에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본인이 아들에게 군대 가라고 지금 이렇게 했겠느냐? 이게 지금 비판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국적 선택을 나중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되니까 아들 군대 가게 하겠다. 지금 24살이에요.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김준영 전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예전 아주 유명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뭐 파고들 수 없도록 벗어날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뭔가 이제 좀 중독을 시킨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네. 우리가 미국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준영 당시 국립외교원장 같은 경우는 이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이 좀 반미주의자인가 보다. 미국에 굉장히 좀 독립적인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는 지금 사실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작 예를 들어서 그냥 군대를 보낸다는 이야기 했을 텐데 문제가 되니까 이제 아들한테 설득해서 군대 가기로 했다라고 오늘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까? 결국 본인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안 했으면 아들 그냥 군대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무슨 죄입니까? 본인은 어머니가 일단 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거기 태어나서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자기 국회의원 하겠다고 또 이제 아들을 또 군대 가겠다 그러면 아들이 그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결국 이중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박은정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본인들 검찰 개혁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가. 근데 알고 보니까 1년에 40억이 늘었습니다. 뭐 아무리 뭐 연금 받아봤자 공무원 연금 받아봤자 어떻게 그렇게 늘겠습니까? 결국은 뭐 정관예우를 통해서 변호사해서 1년에 40억을 가량 벌었다는 것인데 과연 그래 놔놓고 자기는 정말 꿀 다 해놓고 검찰개혁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지 무슨 검찰개혁인지 즉 박은정 지금 후보가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은 뭔지 그게 의심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는 김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이 자기 아들은 미국 국적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유 군대 보낼게요 라고 하는 거 조국 대표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지금 조국 혁신당의 강령이 기회균등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입학할 때. 근데 자기 자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중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를 보면 대부분 의사분들, 변호사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본인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는 것 자체가 일부 드러난 게 아닌가 참 씁쓸합니다. 뭐 군대 문제, 이게 김 후보의 또 뭐 가족에 대한 내부에 또 그런 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조국 혁신당의 대표인 조국 대표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울대가 지금 조국 교수의 교수직을 파면을 했었는데 교육부가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지금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다 받게 된다고 하네요. 파면하고 해임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본 그 사건 경험에 의하면은 저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사 처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전과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파면되지 않은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좀 있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검찰과 조국 변호인 측에서 상고 이유서를 3월 25일인가 26일 날 그 제출을 갖다가 했어요. 이제 대법관들이 그것들을 검토하는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확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인데 왜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렇게 파면을 해임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저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들도 대학 가는데 그렇게 특혜를 갖다가 받았는데 이제 부모도 그 관련해가지고 징계받는데 저런 특혜 받는 것이 아닌가? 전 서울대가 참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 대표 자신의 교수직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2001년에 채용되고 2004년에 정년 보장 받았습니다. 정년 보장 이후에는 논문을 한 편도 안 써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채용되었던 것 나름대로의 뭐 일종의 자질,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뽑았겠죠. 학자로서의 밥값 외에 그 지식인으로서의 밥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조국 대표 이것도 지금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고 지금 행정소송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살라미 전술인 거죠. 파면에서 해임에서 또 시간을 줄여가면서 사실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파면됐으면 5년 동안 다시 이제 교수가 될 수 없는 건데 해임됨으로써 3년으로 줄어드는데 이것 또한 다시 시간을 끌면 또 정치권의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 힘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것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은 두 가지 의미 아니겠습니까? 부당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예. 기본적으로 보면 뭐 조국 혁신당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떤 재산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는 분들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라고 뭐 논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수정 후보요.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후보인데 서울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왜 수원에 나왔냐. 이걸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자산을 보면 전형적인 강남 부자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 수원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배우자는 변호사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는 전주 이씨 종손이라 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제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들이 지금 물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저축을 하여 모은 집은 2채이고, 그리고 한 채는 재개발을 위해서 현재 멸실된 상태입니다. 조은선 변호사님, 지금 김준혁 후보와 이수정 후보가 둘이 맞붙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세가 서로 세게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왜 수원에 나왔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역과의 연고성, 관련성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 김준혁 후보가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수원에는 지역구가 5개가 있습니다. 네. 5개 지역구 중에 기존의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낙하산식 공천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수정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내려와서 수원 정 지역의 그 공천장을 받게 되었던 분이죠. 그동안 수원에서 어떠한 지역 연고를 가지고 활동을 하였는지가 굉장히 의문이고 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준혁 후보의 이런 지적이 아마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사실 뭐 제 생각에는 특정 지역에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꼭 출마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과의 연관성, 관련성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이제 변호사님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연고 없는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분은 이수정 후보는 나 수원에서 25년 동안 교육 강의도 하고 했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총선 후보들 지역을 따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 지금 그 서울 강북 을인가요? 거기에 공천한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에 투표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본인은 송파구에 살면서 지금 강북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총선에서는 이렇게 뭐 특히 이제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경기대에서 오랫동안 학교를 가르쳤기 때문에 전혀 연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연고 문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이요? 그나마도 이수정 후보는 연고가 있어요. 경기대학교라고 하는 경기대학교가 있는 지역에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 안기령 후보나 김동완 후보 연고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연고를 갖고 얘기할 부분은 없고요. 실제로 국회의원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강원도에서 출마한 적도 있었고, 뭐 그런 면으로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김준우 후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남에 아파트가 많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게 쟁점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걸 뭐 경기대학교 교수라는 걸 몰라서 저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공방 속에서 나온 얘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게 정혁재 변호사님께 뭐 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지금 총선 2주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논란, 검증 이걸로 지금 맞붙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총평하실까요? 그만큼 지금 이번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후보를 공천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정한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친소 관계만으로 공천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진짜로 검증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아예 거기에 대해 후보를 세종에 대해서는 내지도 못할 만한 그런 참사가 어떻게 보면 벌어진 거고, 그다음 조금 전에 봤지만 이용우 변호사 문제도 제가 봤을 때 이게 간단한 문제일까? 잘 해명이 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탈세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후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고는 고사하고 자기한테 투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그 총선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